잠시만요. 예, 김동철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후한 일치한 변명과 적반하장 뿐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보고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일은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는 적반하장의 변명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함께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입니다. 작년 겨울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청산해야 할 적폐의 뿌리이자 총본산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과 방송장악, 국정원 및 사이버 사령부를 심부름 센터 부리듯 하며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보수 괴멸을 말하며 보수 결집을 선동했지만 이런 1차원적 이 전 대통령의 선동에 넘어갈 국민들, 합리적 보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고 했지만 측근들을 시켜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측근들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측근들 수사 끝내고 적폐의 뿌리, 몸통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검찰은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참회록을 쓰며 국민에게 석고 대조해야 할 차디찬 감옥입니다. 저는 2013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바로 이와 같은 절규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10년 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이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국민을 옥죄어 왔던 권력기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검찰과 국민의 사법부로 돌리기 위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을 빙자한 청와대의 독선과 여당의 거수기 역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를 통한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사개특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면서까지 청와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이 되도록 본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설득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사개특위의 원활하고 조속한 진행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6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최저임금 개선법, 규제불의존법 등 개혁과 민생,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12개 과제 27건의 법률입니다. 국민의당이 선정한 27건의 중점 법안은 시대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뀐 상황에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당은 개혁, 민생, 그리고 혁신성장이라는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사법개혁, 민생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개혁입법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선이 있었고 인사청문회와 추경 및 금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치열하게 거치느라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안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개혁, 민생, 그리고 혁신 성장이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입법을 강력 추진하여 작년 9월 국민의당표 추경안, 작년 12월 국민의당표 예산안을 이루었던 것처럼 국민의당표 2월 법안국회가 되도록 협치를 주도하겠습니다. 안보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남북대화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또 희망도 있고 기대가 큰 걸 국민들의 기대도 큰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보면 남북대화에서 유엔과 국제무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압박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폐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 탈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개방위에서 민주화되는 그런 초기 단계일 수도 있지만 크게는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2월부터 미국의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12월 달에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3개월, 3월 말이 되겠죠. 작년 12월에 보고를 했으니까 3개월 말이 북한의 ICBM의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레드라인이다. 그렇게 아주 미국으로서는 심적으로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그 의미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작년 말부터 특수부대인 공정부대들하고 시노크 또 아파치 헬기들이 움직여서 대규모 그 전에 최근의 훈련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북한과 미국의 일련의 안보 상황을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만약 평창올림픽이라는 그런 보호막을 북한에 제공해야 될 것인가
그 보호막을 이용해서 북한은 반드시 아까 미국이 3개월을 레드라인을 봤듯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에 작년도 완결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완결을 하려면 대량 생산과 작전 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개월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마지막 그 기간을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평창 올림픽 후에 안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숨겨진 전략과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완결하겠다는 숨겨진 전략과 미국의 그 움직임을, 속내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세계를 손꼽보듯이 다 보고 있는 미국의 정보망에 의해서 북한을 보고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부는 지금 참 우려스러운 면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기관에서. 그런가 하면 어제죠? 병력 복무기간,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지금 21개월, 3개월 줄이겠다고. 이런 상황에 위기가 정말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쉽게 평창올림픽에 속에서 지금 묻혀서 이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래요. 역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약속했다가 못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대통령 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고 아무 위협이 있다면 이건 다른 또 공약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정말 이걸 폐기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무단축 문제가 심각한데요. 인구절벽에 도래하는 23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21개월 복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2만 3천여 명이 부족해지는데 만약 18개월로 단축한다면 2배가 넘는 5만 6천 명이 매년 부족합니다. 이런 5만 6천 명이 있는가 하면 지금 21개월을 해도 전투병으로 정말 숙달된 상태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8개월 줄이면 논사훈련소, 사단훈련, 또 정기휴가, 포상휴가, 휴일, 공휴일 다 합쳐서 빼면 실제 몇 개월을 전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공약이라고 해서 밀고 나갔을 때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문제가 된다면 이게 맞는 것인지 지도자의 자세인가? 저는 심히 우려돼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매년 60% 이상의 병력이 교체됩니다. 전우들 간 서로 알아갈 시간도 없이 병장을 떠나보내고 이병을 맞이해야 합니다. 소대장과 중대장은 병력 관리만 하기에도 벅차합니다. 병력 감축이란 공백을 첨단 전력으로 보존하겠다고 했지만 병사들 봉급이 6,300억 늘어난 반면 육군 전력 투자 예산은 불과 3,400억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전력 투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전력에 문제가 없도록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장관의 주장처럼 표범같이 날쌘 군대를 만들려면 적과 싸울 수 있는 확실한 무장과 최소한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국방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복무 기간 단축은 대통령이 공약상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단골 메뉴였지만 이렇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춰 불가피하게 변경 폐기 보완을 해야 한다면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개혁과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국가 지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은 국민과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 등 대규모 군사력 위협은 물론이고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었습니다. 작년에만 15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6차례 핵실험으로 안보위가 최고조에 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회담 정신을 쏟는 사이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한 미국의 훈련 상황이 조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엊그제 15일 일면에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 우리가 진정 갖춰야 될 국방안보 대비태세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미세먼지 특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는 그 공약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작년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서 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 그렇게 공언하면서 국내 배출 감축 부분을 크게 발전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생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석탄 발전 축소 및 규제 확대, 산업 부분 배출 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부과금 부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고, 지난해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신규 석탄 화력 4기를 LNG로 전환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단기 대책을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9기 중 7기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화력 2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석탄 발전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발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 화력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양의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배출 기준이 허술해서 더욱 강력한 기준 강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세먼지 전구물질이 되는 질소 산화물의 배출 부과금도 이미 10수년째 미뤄왔는데 작년에도 다시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전기차 보급으로 해서 전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2조 4천억 원이나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저감 목표와 저감 계획 그리고 예산 사이에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50억 원씩이나 든다고 하는데 그게 교통량 감소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앞으로 추진될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명 연예인의 대학원 부정 입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원내 회의와 같이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시 공정성 제고를 주장해 왔지만 정작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변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유명세나 배경을 위시한 특혜 입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7일 연예인 A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A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지원을 했으나 면접 시험도 보지 않았고 같은 행태를 추가 모집에서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탈락 사유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놀랍게도 A씨는 최종 합격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관련자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 본인 혹은 자녀가 입시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2018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예외도 2016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 세력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부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면접장에 버젓이 메달을 걸고 나타나는 돌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형 입시 비리 외에도 지난해 교수와 입시 관계자가 짬짬이한 미대 입시 비리와 같이 이전 시대나 불법한 후진적인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혜 입학은 비윤리적 행태라는 것을 넘어 수많은 동료 학생들의 땀과 노력을 기만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또한 교육부 역시 입시 전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희빈입니다. 최근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이 본인이 보유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현대상선이 15건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상선의 유동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대상선의 현대로지스틱스 1,094억 원 후순위 투자, 연 161억 5천만 원의 영업이익 보장,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 사업에서 5년간 현대로지스틱스 독점 이용, 현대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 161.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분 만큼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 대금을 높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은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되사게 함으로써 현대상선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현정은 회장은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에게 현대로지스틱스에 5년간 독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현정은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주식을 100% 보유한 3B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현대로지스틱스는 2015년 5월 3B의 택배 운송장을 높은 단가로 구매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계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를 위해 현대상선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효성그룹 수사가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비춰볼 때 이번에 검찰은 늑장 부리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부당 지원 및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이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결연 중인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로 서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회를 마치고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